안녕하세요. 주민 ESG. 오늘은 뉴스 구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기후정상회담에 관련된 이슈를 계속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후에 글래스고에서 열릴 COP26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이슈는 뭐가 있는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정상회담에서요, 각 국가들이 탄소를 감축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잖아요. 그거 외에도 또 중요한 얼라이언스가 발족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미치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P26에서 다뤄질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는 바로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이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요, 우리가 2015년 파리 협약이라고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2도, 이제는 1.5도까지 제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2도 제한 시나리오를 채택해서 전 세계들이 지구의 온도를 더 이상 올리지 말게끔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게 파리 협약이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2015년 거의 대부분이 국가들이 합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합의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시장 메커니즘이에요.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을 형성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예를 들면 이제 국내에서 감축이 안 되면은 해외에 나가서 감축을 한 것도 인정을 해주자라는 게 이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예요. 요거에 있어서 전 단계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를 했어요. 예를 들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 몇몇 곳도 하고 있는 CDM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CDM 사업이라는 게 이 청정 개발 체제라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뭐 살림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CDM 사업을 개발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얻은 탄소 배출권, 이걸 크레딧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를 한국이 탄소 배출을 줄인 이 NDC라고 하죠. 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 NDC에 반영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줄인 것도 한국이 줄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시장 메커니즘이에요. 쉽게 말해서 선진국에는 효과적으로 탄소 감축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을 해주고, 개발도상국에게는 사업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자금이 유입되잖아요, 사업을 하면. 그런 측면을 가진 체계입니다. 근데 이 시장 메커니즘이 조성되기 위해선 또 하나의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기후정상회담에서 탄소 가격제를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더불어 이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총재 또한 국제의 탄소 가격 없이는 탄소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데일리 이슈에서 한번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얼마인지 조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탄소의 사회적 가격을 한 4, 5만 원 정도라고 정부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럽 또한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한 4만 원 선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각 국가별로 탄소에 대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탄소 정책이라든지 탄소 감축에 대한 요인이 다른 거죠. 국내의 경우 배출권 가격이 최고 2만 원대지만 최근에 이 정점을 찍고 저희 바닥을 찍었다고 기사로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이 바닥을 찍고 나서 한 1만 2천 원대로 형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국가마다 탄소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탄소를 감축하는 데 드는 부담이 각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맞추기 위한 작업을 COP26 전에 착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IMF나 국제금융공사 등등은 탄소의 사회적 가격에 대해서 책정한 보고서를 낸 바도 있어요. 이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11월 이전에 합리적인 가격이 얼마인지 좀 얘기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이제 각 주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10만 원 선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10년 뒤에는 20만 원 톤당입니다. 20만 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CDM, 이 청정 개발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탄소 가격을 정립을 하고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게 만약에 조정이 되면요, 이제 내년부터 이 청정 개발 사업에 대한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거고, 글로벌적인 탄소 배출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더 비싼 탄소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게 정말 기정사실화 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지금 탄소 배출권 때문에 신음을 했잖아요, 기업들이.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탄소 감축을 하지 않으면 해외적으로 받을 리스크까지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올해 하반기라는 거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탄소에 대한 가격, 탄소가 얼마나 돈으로 환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작업도 정립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기업들은 탄소가 정말 무형자산이지만 이 재무적인 가치가 얼마인지 파악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중요한 이슈는 이번에 탄소 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동맹이라고 해가지고 글래스고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라고 GFANG라는 그룹이 발족이 됐어요. 이제 여기는 UN의 마크 카니 기후대사가 있거든요. 이 마크 카니 기후특사와 미국의 존 캐리 기후특사가 이끌어서 만든 동맹이고 여기에는 43개 은행들이 참여했습니다. 바클레이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HSBC 등 이 규모가 큰 은행들이 이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하면서 금융도 기후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쓰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얼라이언스를 맺은 거는요, 이 각 국가별로 다른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일관적인 방향으로 이 기후에 대한 정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신의 ESG 요소를 포함을 하고 은행의 리스크를 측정할 때 기후를 무조건 포함한다는 측면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영국이나 미국 등등 각각의 국가에서 기후 금융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 그것도 민간에서도 기후 금융을 다룬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얘네들이 대표적인 PB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대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 대기업이 ESG에 관해서도 이 금융권의 푸시를 받으면 결국 중소기업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 안에 있는 우리 대기업들 그 밑에 중소기업들까지 연이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이번 글래스고 금융동맹에서는요, 이 넷제로를 모든 금융 부분으로 확대를 하고 이를 위해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행동을 촉구하고 투자와 대출에 넷제로 목표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각 국가별로 이 ESG 정보 공시라든지 기후 요소를 물리적 리스크라든지 전환 리스크를 포함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각 국의 정책이잖아요. 그걸 넘어서 전 세계적인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은행들이 투자와 여신의 기후를 보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규제하는 거랑 또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글로벌 은행들이 하고 있는 ESG 요소를 대출과 투자에 연계를 시키는 거는요, 국내 은행들 중에서도 왜 우리은행이나 농협은행이 뭐 ESG를 잘하는 기업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주잖아요. 그런 측면과 완전하게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잘하고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줬다면 글로벌에서는 ESG에 미달하는 애들을 아예 투자의 포트폴리오에서 빼버리고 대출을 안 해주는 자금을 압박하는 용도로서 이 ESG 요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한국에서는 ESG가 인센티브적 요소가 강하다면 글로벌적으로는 인센티브가 아닌 규제의 측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요소들을 국내 은행들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일단 지금 이 큰 은행들이 나서고 있으니까 이런 기조가 아마 국내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글로벌 그 대기업들이 꼭 국내 은행에서만 대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흐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서는 투자를 받기가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기후정상회담과 관련된 좀 이슈들을 살펴봤어요. 계속 이 이슈들을 다뤄왔는데 이번 주에 올라갈 새로운 주민에서는 또 다른 ESG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5월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발족이 되잖아요.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탄소중립위원회가 발족돼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미세먼지위원회라든지 이런 논의들을 전부 다 가지고 일어나는 가장 상윗단의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